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으로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며 주한미군 철수론을 주장한 문정인 특보에게 사실상 경고를 했습니다. 야당은 문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개최지로 판문점을 언급한 데 이어 회담 장소와 날짜도 며칠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관위가 과태료 2천만 원까지 부과하자 홍 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라는 말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과 증거인멸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브루킹 김모 씨가 첫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모레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8명이 숨진 영암 버스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버스가 옆에 달리던 차량에 부딪힌 후 전복됐는데 졸음운전이나 정비 불량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며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문정인 특보에게는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직접 경고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 외교 전문지에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을 주장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군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이번 남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문 특보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그동안 문정인 특보와 청와대는 역할 분담을 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문 특보가 얘기를 하면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결국은 그 말대로 된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던 것 같죠. 지난번이 주의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경고를 받은 셈이니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깜짝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꺼냈다가 청와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군사적인 구체적 사안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한 세미나에서 4월 첫째 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런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걸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 특보의 발언은 예언처럼 들어맞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But inviting North Korea to the Pyeongchang Olympic and letting them show North Korea is a normal state to the world, that will be great credit to North Korea, and that I would say that will make North. 올림픽으로 중단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문 특보의 말처럼 4월 1일 재개됐습니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말에 학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특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잦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기고에 대해 여당은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문 특보의 해임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특보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특보 같다면서요. 오태용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문특보에 기고를 두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또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특보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면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평화당 역시 섣부른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두 정상이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다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여권과 안보 불안을 이유로 공격하는 야권이 문특보의 기고로 다시 한번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주한미군이 실제로 한반도를 떠났던 때가 있습니다. 1950년 1월 미국 국방장관 애치스는 한국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 밖에 있다고 공표하고 미군을 철수시켰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해 6.25 전쟁이 발발했죠. 이후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어는 곧 적화 통일로 받아들여지며 금기시됐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 내에서 단골 소재로 자주 등장했었죠. 1971년 닉슨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 7사단을 철수시켰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었으니까요.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가 비서실장의 만리로 거둬들였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란은 그래서 더 거세질 겁니다. 한편 얼마 전 판문점을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며칠 안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비상 착륙 사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공을 자신에게 돌린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관대하다며 좋게 말해준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President Moon was very nice when he suggested it. I want to get peace. The main thing, we want to get peace. 하지만 노벨상은 트럼프가 우리는 평화를 얻으면 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화가 상이다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장녀 이방카도 폭스뉴스가 올린 문 대통령 발언 내용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미북 정상회담 후보지로 일부 언론에서 판문점과 함께 평양을 거론하자 백악관은 평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종전선언 주체로 반드시 중국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종전선언을 마무리한 이후 평화협정을 추진할 때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말이죠. 송지영 기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북한에 급파하는 등 차이나 패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2단계 프로세스를 밝히며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종전선언은 군사대치 대상국인 남북미가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평화협정은 좀 다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이나 미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는데 중국이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14선언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종전선언에는 중국 관여의 여지를 열어두었지만 이번에는 입장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입장이 다른 중국을 포함시켜 굳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이달 중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된다 해도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핵기술 과학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는 만들 수 있으니까요. 실례로 남아공의 핵기술자들은 리비아의 핵 개발을 지원했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핵탄두의 표준화 성공 주장과 함께 첫 성명을 낸 건 핵무기 연구소입니다.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이곳에는 영변물리대학 등 세 곳에서 양성된 인재 만여 명이 소속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실험장이 폐쇄된다 해도 핵과학자 의지에 따라 지역만 바꿔나갈 뿐 도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핵을 포기한 뒤 남아공은 리비아를, 파키스탄과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과학자들 뛰쳐나왔잖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요? 이 기술 어디다 씁니까? 미사일 기술, 핵폭탄 제조 기술, 농축 기술. 북핵의 정통한 정부 관계자도 비핵화의 핵심은 물리적 조치가 아니라 핵 과학자들의 지식 폐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핵 과학자들의 직종 전환 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를 건설해 지식 활용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번 남북회담에는 북측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씨 일가의 집사라 불리는 김창선 부장인데 그가 진짜 실세인 듯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리선권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표단 9명과 북측 판문각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함께 나타난 북한 김창선 부장. 그런데 레드카펫을 걷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옆으로 빼는 모습. 도보다리에서 모든 수행원이 빠졌지만 유일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3대를 모셨다는 이른바 김씨 일가의 집사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핵심 인물은 또 있습니다. 오후 일정인 기념식수부터 명단에 없던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등장한 겁니다. 만찬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조용원 부부장을 설명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고 좌석도 윤건영 실장의 옆자리. 환송식 때는 남북 정상 뒤에 홀로 서 있는 김영남 위원장을 내려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용원 부부장의 수행에 대해 따로 북한 측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조용원은 김정은 수행 빈도가 가장 높고 귓속말도 나눌 정도로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조용원 부부장과 조직 지도부가 일정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 화제가 된 북한 측 마술사의 공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용한 마술 도구가 바로 트럼프 카드와 달러였거든요. 의미를 두자면 둘 수 있겠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카드 한쪽에는 검은 글씨로 평화가, 반대쪽에는 통일이 적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 북한 측 마술사가 사용한 트럼프 카드입니다. 당시 마술사는 남측과 북측에 카드를 한 장씩 뽑아 각각 평화와 통일을 적게 했고 이후 다른 카드들과 섞었다가 펼쳤더니 두 장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담은 이 카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조 장관은 당시 참석자들이 통일부 장관이 보관해야 한다고 해 평화 통일에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마술사는 5만 원권 지폐를 미국 100달러로 바꾸는 마술을 보여줘 참석자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트럼프 카드와 미국을 상징하는 달러로 재치 있는 마술쇼를 선보인 겁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대한애국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막말을 쏟아내서 여당인 민주당이 조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가 정상회담에 대한 비난 발언을 쏟아내던 중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합니다. 미친 말이에요.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막말을 퍼붓습니다. 가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좀 조숙하든지 대통령 옆에 있는데도 거다가 나불거리고 있어요. 민주당은 조 대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귀태란 발언까지 했고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이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와 연일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 대표의 남북 정상회담 부정평가에 편승했다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과태료 2천만 원까지 부과받은 홍 대표. 그런데 이건 또 돈이 없어 못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당 지도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의 발언은 시작이었습니다.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 평가절하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 대표가 너무 나갔다며 초당적인 협력이 없음을 개탄한 겁니다. 다소 너무 나가셨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한반도 이 평화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힘과 지혜를 합쳐야 되는데.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도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홍 대표의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잘하는 것은 박수치고 또 응원이 필요한 것은 응원을 해주고 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비판하는. 당내 비판에 선관위 과태료라는 복병도 만났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과 4월에 울산시장 후보와 경남지사 후보의 여론조사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이라며 재정상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보수층 결집을 노린 듯 정상회담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내 후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물벼락 갑질 혐의로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계속 사람에게 유리컵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경찰이 지금 고심 중입니다. 영장을 신청할 만큼의 사안은 못 되는데 여론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전무가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음료를 얼굴에 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어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2대를 분석 의뢰한 결과 문자 메시지 등이 삭제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도주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전무의 신병 처리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자택에는 비밀의 방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관세청이 조 회장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결과 비밀의 방 2곳을 찾아냈거든요. 게다가 이곳에서 고가의 밀수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의 자택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의 자택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겁니다. 관세청은 실제 지난 압수수색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2개의 비밀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조현민 씨의 방이 있는 지하 1층 서재와 창고를 거쳐 한쪽 구석에 기역자형 공간, 그리고 건물 2층 이명희 이사장의 드레스룸에 숨겨진 장소입니다. 다락방과 연결된 이곳엔 대형 금고가 있어 고가 물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왜 확인 못하시고 이번에 나가서 추가로 관세청은 이와 함께 대한항공 수화물 서비스 팀과 의전팀, 한진국제물류지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화물로도 밀수품이 들어온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단체방에서 이 같은 오너 일가의 비리를 폭로해온 대한항공 직원들은 모레 저녁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참석자들은 저항이라는 의미를 띠는 벤데타 가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나옵니다. 이들은 오너 일가가 물러날 때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레 오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87일만 자신의 보좌관이 돈을 받은 걸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오전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87일 만입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홍보를 부탁했으며 청와대에 오사카 총영사 인사까지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보좌관 한모 씨가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앞서 경찰에 소환된 한 씨는 편안히 쓰라고 해서 돈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돈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겠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권 실세이자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한 재판은 금방 끝났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재판을 끌려는 기미가 보이자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 씨와 공범 2명은 첫 재판부터 자신들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기사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매크로를 사용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일일이 집어넣어야 하는 만큼 네이버의 업무를 많이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물 분석에만 한 달 정도 걸리는 데다 공소장에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적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입증할 모든 증거자료가 있다는 말인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더 못하겠다는 말이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조금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게.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혐의로 새로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재판부터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오는 16일 오후에 추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 중 하나는 바로 경남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 전까지 도지사를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곳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의원이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특검이라며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을 찾은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태호 지사하고 맞붙는 사람은 갈 곳이 경남도청이 아니라 특검 앞이고 혐의 인정되면 감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경남도청 가겠다고. 바른미래당 역시 특검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떳떳하다면서요. 떳떳한데 왜 특검을 못합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특검 수용에 응답하지 않으면 특단의 활동을 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여전히 특검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댓글 조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5월 임시국회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MB의 집사라고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풀려났는데 출국 금지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속된 지 100여일 만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수사 받을 때보다 기억력이 5분의 1로 줄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서 받은 불법 자금 4억 원의 4분의 1인 1억 원을 보석금으로 냈습니다. 금액이 많긴 해도 보증금을 조건으로 이번 보석을 허가한 것은 피고인을 상당히 선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또 가족을 통해 출국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국외로 몸을 피하지 못하도록 보석 조건을 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의 그림 앞에서 찍은 하트 인증샷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 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 있다는 건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전시의 사진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림 앞에서 관람객들이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를 합니다. 스페인 작가 조안 코넬라가 김 위원장의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그려낸 것이지만 되레 친밀감을 나타낸 겁니다. 게시글 중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감동을 준 정은 원수님이라는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그래도 유머러스한 점이 좀 있는 듯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체제의 전복이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찬양 고무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북한이 종전선언까지 이르게 된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 국보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국보법 위반 구속은 모두 5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범죄인에게 일정 금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 다들 아시는 벌금형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요즘 벌금형은 그깟 돈 내면 되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러 나섰다 폭행을 당해 숨진 구급대원의 소식도 어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이 폭행을 당하는 건 지난 2012년 98건에서 2016년 200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었죠. 이렇게 국민 안전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처벌은 그럼 어떨까요? 지난해 7월까지 최근 4년간 소방관 폭행 사범 622명 가운데 절반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은 30%에 불과했죠. 솜방망이 벌금형은 요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재벌 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경비원을 때린 피자업체 회장은 고작 벌금 200만 원,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과 갑질을 일삼은 현대가 사장 역시 300만 원 벌금으로 끝. 재판부의 감경 사유는 하나같이 합의했다, 반성하고 있다였습니다. 서민들에게 100만 원은 무서운 또 무거운 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수천억 원 자산가들에게 200~300만 원이 벌이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하다고 몇 번 고개를 숙이고 벌금 얼마로 끝낼 수 있으니 국민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가장 무서워해야 할 고객과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게 가능한 일 아닐까요? 독일이나 핀란드는 경제력에 따라서 벌금 액수도 달라집니다. 열흘치, 한 달치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그 사람의 소득에 맞춰 벌금 액수를 정하는데, 수십억 연봉을 받고 수백억 원 자산가라면 벌금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가 외국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가 봐도 적당한 형벌이다, 체감할 수 있는 정도다 하는 해법은 찾아야 합니다. 벌금으로 때우지 뭐, 이런 말이 사라지게 말입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어제 영암에서 일어난 버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가 공개됐습니다. 버스는 사고 직전 휘청거리며 갈지자로 주행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를 달리는 버스. 잠시 휘청거리나 싶더니 왼편의 승용차와 추돌하고 곧바로 오른쪽 밭으로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버스는 휘청거리다가 옆 차선을 넘어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만 살짝 건드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버스 앞부분이 찌그러져 당시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졸음운전이 의심되는 상황. 사고 전 주행 영상에서도 갈지자로 차선을 넘나드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버스 기사 주변에서는 평소 새벽부터 운전이 시작된다며 피곤해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사는 술 안 먹어. 근데 이 피곤한 거는 있지. 잠을 못 자는 게 일단은 새벽 4시에 움직이려면 피곤하지 사실. 버스도 많이 낡아 정비불량이나 차량 결함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블랙박스의 영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현장의 그 충격한, 최초 충격한 지점, 그리고 어떤 흔적들,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가수와 도로교통공단의 합동 감식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땡볕에서 10시간이라고 6만 원. 외국인 노동자들도 혹사해 너무 돈이 안 된다고 피하는 이 일을 하겠다며 나섰던 70대 할머니들이 이번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오는 어린이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겠다며 새벽부터 반일에 나선 겁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참변을 당한 8명의 노인 대부분은 인근 마을 이웃이었습니다. 3355 모인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애석한 마음뿐입니다. 노인들이 손자들 오면 이쁘니까 다 용돈 돈만이라도 주고 하고 또 자기 용돈 쓰고 하려고. 숨진 김모 할머니 손녀는 일을 나가지 말라고 할머니를 끝내 붙잡지 못한 게 한스럽습니다. 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5남매를 키운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 말라고 일 그만하시라고 엄청 얘기를 많이 드렸죠. 할머니 미안하고
황망한 소식을 뒤늦게 접한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모진 노동을 하고 어머니가 받는 돈은 단돈 6만 원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4시 반에 나가셨대요. 근데 5시 좀 넘어 사고를 당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허가도 없는 인력사무소 버스 기사가 조용하기만 했던 나주골 마을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행선지를 놓고 다투다 택시기사를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의자는 택시 안에서 또 잠을 자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입니다. 택시기사가 벽 쪽으로 밀려 쓰러지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피의자는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나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남성은 태연하게 다시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립니다. 술에 취해 20여 분 동안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70대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혜지입니다. 채권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 집행관들이 거주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엉뚱한 집에 문을 따고 침입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독 책임 있는 법원이 집행관의 실수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감싸고 있는 겁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골목을 서성이는 남성들. 잠시 뒤 열쇠공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24일 집행관 등이 가정집을 강제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수개월 전 채무자가 떠나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던 상황으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셈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나의 집을 수색을 하고 내 정보들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나갔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집행관은 이 같은 사실을 거주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가 거주자가 항의하자 채권회사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채권자가 그 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거기 회사 전화번호를 저희가 그렇게 드릴 테니까. 더 큰 문제는 법원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집행관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 북부지법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집행관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행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우리 민사집행법 등 기타 규정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법을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밤중에 빌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20대 남성이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비추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도로에 온갖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폭발 소리가 난 곳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팡 소리 나. 뭐야 하고 뛰쳐나왔는데 창문 깨지고 차 엉망이 돼버리고.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난 곳은 5층짜리 빌라의 4층입니다. 복도 유리창과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내부는 천장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시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깨진 유리 파편이 옆집 옥상까지 튀었고 그 옆 건물 벽면에도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던 20대 남성은 창문으로 탈출하다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누출이 안 되고는 어떻게 폭발한단 말입니까 그래. 누출이 돼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하잖아요. 입주민 25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이를 비켜가며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로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이런 차량은 경찰이 잡기도 힘듭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속경찰과 동행해봤습니다. 암행 순찰 중이던 경찰이 남포운전 차량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시속 215km로 내달리던 차량은 공사 구간에 다다르고서야 붙잡혔습니다. 예투 207.4 1호공사 공사 끝나면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번엔 흰색 승합차가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심지어 터널에서도 차선을 바꾸며 위험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운전을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저기 하다 그러니까 위급하시다니까. 이 검은색 승합차 역시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난폭운전을 자랑하듯 말합니다. 빠른 속도로 가시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걸려있어요. 네? 한 번도 안 걸렸다고요. 이 여성 운전자는 자녀까지 태우고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암행순찰차에 딱 걸렸습니다. 고속도로의 난폭운전은 돌발 상황 시 즉각 대처가 어렵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난폭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15억 5천만 원. 전달에 비해 6.3% 올랐지만 하위 20%의 아파트값은 3억 원으로 1%도 오르질 않았거든요. 격차가 5배 이상이나 됐는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입니다. 그동안 줄곧 4배 정도를 유지하던 아파트값 격차는 지난해 12월 4.5배로 벌어지더니 올 3월에는 4.8배까지 심해졌고 지난달 처음으로 5배를 넘어선 겁니다. 전 세계 17개국의 휴대폰 출고가를 비교한 사이트가 공개됐는데 한국에서 팔리는 스마트폰과 동일한 제품이 해외에서는 무려 60만 원이나 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가격 인하 요구가 더 거세지게 생겼죠. 김태일 기자입니다. 통신요금은 크게 통신 이용요금과 부가서비스 사용금액, 단말기 할부금 3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단말기 할부금은 휴대폰 구매 가격으로 통신요금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이 큽니다. 정부가 세계 17개국의 휴대폰 출고가를 비교해 공개했습니다. 봤더니 한국에서만 유독 구형 휴대폰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출시된 LG G6는 우리나라에서는 82만 원에 팔리지만 스위스에서는 약 22만 원으로 60만 원이나 쌉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갤럭시 S8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0달 정도 지나 출고가가 인하됐지만 우리나라에선 1년이 지난 뒤 값이 내려갔습니다. 애플은 2016년 출시된 아이폰 7을 이탈리아에 이어 2번째로 비싸게 우리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들만 비싼 값에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그 주요 단말기에서도 비슷한 속도로 출고가가 인하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휴대폰 출고가 비교 공시가 구형 휴대폰의 가격 인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운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간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언론에 주장한 A씨가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운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운 후보의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성남시 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지방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공개 모집에 응시해 채용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0.2%포인트 떨어지며 2달 연속 하락했다고 한국감정원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계절적 비수기에다 갭 투자자들이 내놓은 전세 물건 증가, 강남권 재건축 2주 연기 등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오는 14일에 발표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윤곽을 내비쳤습니다. 월드컵 등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이청용을 전격 발탁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우리 나이로 40이 넘었지만 K리그에서 녹슬지 않은 골 감각을 뽐내는 이동국. 팬들 사이에서 월드컵 출전 얘기가 나왔지만 신태용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K리그를 상대해서 경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이랑 큰 대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동국을 뽑을 뜻이 없다고 못 박은 신태용 감독은 소속팀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출전 기회를 거의 잡지 못하는 이청용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등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해 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섭니다. 이청용 선수는 지금 경기 선발도 나가고 하고 있어 50대 50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최종 명단은 골키퍼 3명과 필드 플레이어 20명 등 모두 23명. 신태용 감독은 고민 중인 이청용과 석현준, 재활 중인 측면 수비수 김진수 등을 고려해 일단 26명 정도 뽑고는 6월 3일 유럽 전지훈련을 떠날 때 23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라 불리는 최고 권위의 골프 대회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양용은, 최진호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골퍼들이 총출동하는데 올해는 또 어떤 명승부와 감동 스토리가 펼쳐질지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GS칼텍스 매경 오픈은 37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명품 골프장 남서울 CC를 고집합니다. 그린 재킷을 입으려고 최고 선수들이 총출동하고 그들을 보러 구름 관중이 몰립니다. 그래서 PGA 꿈의 대회인 마스터스의 한국판이라 불립니다. 특히 올해는 양용은, 최진호 등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거 가세해 더 뜨겁습니다. 지난주 일본에서 8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화려하게 부활한 양용은은 국내 팬에게도 우승 모습을 보여주려고 비를 맞으며 샷 연습을 했습니다. 지난주 잘했던 상승세를 이어서 이번에도 매경 오픈에서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 연속 제네시스 대상을 받고 유러피언 투어에 진출한 최진호는 그린 재킷의 한을 풀려고 일시 귀국했습니다. 매경 오픈 같은 경우는 어느 선수나 마찬가지로 우승을 하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 갤러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 시합이고요. 또 올해는 좀 좋은 성적으로 우승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승자 이상희는 한 번도 허락되지 않은 2연패에 도전하고 2007년과 2011년 챔피언 김경태는 최초의 3회 우승을 노립니다. 최고 선수들이 펼치는 명품 골프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전국에 영향을 미쳤던 비구름대는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6도, 전주는 17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내려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다소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 서해안과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내일 이렇게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쌀쌀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광주의 낮 기온 18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린이날인 토요일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경주에 있는 한 피자집 영수증입니다.
배달 주소란을 보니 말귀를 못 알아먹는 할배, 진상과 같은 손님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손님이 피자 가게 할인 방식을 몰라 여러 번 물어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비난이 들끓자 피자 업체 본사는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손님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님은 왕 정도의 대접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손님 비아냥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